윤치호가 느낀 권력의 공포. 윤치호는 백오인 사건으로 가혹한 고문과 더불어 3년간 옥고를 치르게 되었다. 독립협회 제시 변절을 한 바 있는 윤치호가 왜 이 사건에 연루되었던 것일까? 변절을 했어 윤치호. 1904년 외부 협판에 임명되기까지 5년간 지방관직을 전전했는데 그가 개혁의 꿈까지 버린 건 아니었다. 유영렬은 윤치호는 중앙전계에서 좌절된 민중을 위한 개혁정치의 이상을 제한된 지방에서나마 실현시키고자 전력했던 것이다라며, 그러나 윤치호의 이와 같은 지적도 결과적으로는 독립협회 해체 후에 강화된 보수반동 정치에 협조하는 것이었음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분석했다. 윤치호가 현실에 굴복해 변절했을 망정 그에게 개혁의 꿈과 정신은 남아있었던 셈이다. 그래서 윤치호는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즉시 외무차관직을 버리고 애국개몽운동에 뛰어들었다. 그는 1906년에 결성된 대한자강회 회장에 추대되었고 1907년에 조직된 비밀단체인 신민회의 멤버로 활약했다. 그런 활동을 하다가 백오인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게 된 것이다. 그런데 윤치호가 직접 신민회 활동을 했다기보다는 신민회의 이름을 빌려준 정도에 불과했다는 시각도 있다. 양현에는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있던 안창호는 귀국해서 신민회를 조직함과 동시에 민족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대성학교를 평양에 창립했다. 이때 안창호는 윤치호에게 학교의 교장직을 의뢰하고 윤치호는 그것을 받아들였으나 그것은 개교식과 일주일 기념식에 참가하는 정도의 명예직에 불과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윤치호는 신민회를 비롯해 안창호가 주도했던 일련의 조직운동과는 완전히 무관한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관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측은 윤치호에게 신민회의 최고 책임자로서 데라우치 총독 암살을 지휘했다는 혐의를 씌워 자백을 강요했다. 이것에 대해 윤치호는 처음에는 부정했으나 고문을 하겠다는 협박과 자백만 하면 2-3일 안에 집으로 귀가시키겠다는 설득, 그리고 자기는 이 사건과 아무 관계도 없다는 사실, 자기 확신 등으로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 자백을 했다. 이에 양현애는 윤치호에게 있어서 최초이자 최후가 되었던 이 옥중 생활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식민지 권력에 대한 분노도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강자의 불의를 정당화해왔던 윤치호가 이 사건을 통해 몸으로 절감한 것은 아무리 해도 거역할 수 없는 현실적 강자의 힘, 즉 권력의 공포였다고 했다. 백오인 사건을 분기점으로 해서 윤치호는 언제 무엇을 계기로 그의 존재를 짓밟으려 달려들지 모르는 깊이를 알 수 없는 마성을 가진 계모와 같은 존재로서 식민지 권력을 인식하게 되었다. 윤치호는 절대적 권력을 가진 계모 아래 놓인 어린 나이의 경우와 같이 더 이상 천진난만히 그 호의를 몽상하는 것이 아니라 영리하게 스스로를 보신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감옥이라는 곳은 이상한 곳이다. 윤치호는 1915년 2월 13일 친일 전향을 조건으로 충일감했다. 친일을 조건으로. 윤치호가 이때부터 친일했구만. 그는 출감 후 종로 중앙 YMCA 회관에서 가진 환영의 석상에서 경거망동은 우리에게 아무 이익도 주지 못한다. 조선을 구제할 자는 오직 힘이니 힘은 청년들이 도덕적으로 지식적으로 수영함에서 나오고 그러한 뒤에도 교육과 산업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면서 나온다는 요지의 연설을 해 청중들을 실망시켰다. 실망할 만한. 또 윤치호는 매일신보 사장과의 회견 1915년 3월 14일자 회견에서 이후 일선 동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천명했다. 내선일치. 이후부터는 일본 여러 유지 신사와 교체하면서 일선 민족의 행복되는 일이든지 일선 양민족의 동화에 대한 계획에는 참여하여 힘이 미치는 대로 몸을 아끼지 않고 힘써볼 생각이다. 윤치호와 옥중 생활을 같이 한 이승우는 윤치호의 그런 변절을 겨냥한 듯 감옥이라는 곳은 이상한 곳이다. 강철같이 단련되어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썩은 겨릅대같이 흩어져 나오는 사람도 있다고 말하였다. 유영렬은 윤치호가 이처럼 대일협력을 천명한 배경에는 일제 가혹한 고문과 강요 그리고 그 자신의 심경의 변화가 작용했음은 물론이거니와 논리적인 면에서는 개화기에 그의 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던
비관적 국사관에 의한 민족 패배주의와 현실 상황에 대한 대세순응주의 그리고 사회 진화론에 의한 개화지상주의가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제 윤치호는 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라는 예수의 말을 근거로 식민지 조선의 정책 문제에 관심을 표시하는 조선 기독교인들을 비판하면서 기독교는 현실의 정치인 것과는 무관한 종교라고 주장하게 된다. 그게 어찌 윤치호 개인만의 문제일이야. 종교는 권력에 적극 항거하기도 했지만 일제강점기를 통틀어 조막적인 판단을 내리건대 종교는 대체적으로 권력에 무력했다. 일제강점기는 종교란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 시기인 동시에 한국 종교의 성격과 체질에 큰 영향을 미친 시기이기도 했다. 3. 조선 사람과 명태는 두들겨 패야 한다. 조선 민사령과 경찰범 처벌 규칙, 백오인 사건이 말해주지 강점 이후 일제는 철저한 헌병 경찰 제도로 일체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박탈하였고 인권 탄압을 자행하였다. 1910년의 일제 강점에서부터 1919년의 3.1운동까지의 10년간을 이 무단정치 시대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무단정치. 1912년 조선민사령이 공포되었다. 일본의 민법, 상법, 민사, 소송법을 비롯한 23개의 각종 민사 관계 법령을 조선에서도 시행할 것을 규정할 것이다. 이영우는 일제가 조선의 영구 병합을 꿈꿨다며 그 대표적인 프로젝트의 하나가 조선민사령이라고 한다. 조선민사령. 그때 시행된 일본의 민법은 지금 대한민국의 민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법을 대조하면 조항의 내용과 순서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제는 1914년 개정된 일본 호적법을 차용해 1921년 조선 호적령을 공포하는데 호주의 신분관계와 가해연속관계를 더욱 명확히 함으로써 일본식 호주 제도의 의식을 확고하게 된다. 또 1912년엔 칙령식 9호로 축제일이 지정되었다. 원시대, 신년회, 기원절, 신무천황제, 명치천황제, 천장절 축일, 신상제, 춘계, 황제령, 황령제, 추계 황령제 등이었다. 일본의 천황제와 관련된 경축일이 조선에서 그대로 시행된 것이다. 일제는 1912년 7월 메이지 천황이 죽자 각지에 요배소를 설치하고 요배를 강요하게 됐다. 1912년 3월 조선 총독부령 제45호로 나온 경찰범 처벌 규칙 제20항은 불온한 연설을 하거나 또는 불온문서, 도서, 시가를 제시, 반포, 낭독하거나 큰 소리를 읊는 자도 형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헌병경찰 조직에 의해 한국인의 하찮은 언동도 단속의 대상이 되었는데 그 결과 1912년에는 5만 명 이상, 1918년에는 14만 명 이상이 검거되었다. 살점이 떨어지고 펴나온 소존매. 일제의 잔혹한 인권 탄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1912년 12월 30일에 제정된 공포된 태영준칙이다. 1912년. 일제는 자국의 태영은 1882년에 폐지했음에도 조선에선 전 근대적인 태영을 유지했고 또 조선인에게만 적용하였다. 일제는 자국에서 이미 1882년 폐지한 태영을 조선에서만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삼국시대 때 도입돼 조선조를 거쳐 한말에 이르기까지 주요 형벌로 사용되어 온 태영은 가벼운 죄를 범한 죄인에게 가하는 형벌로 오형 즉 태, 장, 토, 유, 사 5가지 형벌 가운데 하나다. 태영은 작고 가는 가시나무 몽둥이, 소형장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때 몽둥이는 옹이나 눈을 깎아버리고 힘줄이나 악교 등을 붙이지 못하도록 했다. 또 교판, 규격에 맞춘 모형 검사기, 교판대로 만들어 굵기가 가는 쪽으로 볼기를 쳐야 했다. 집행은 하의를 내리고 둔부를 노출시켜 때렸으나 여자는 가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벗기지 않았다. 일제는 사리를 모르고 생활 정도가 낮은 자에게 감옥에서의 구금은 아무런 고통이 되지 않으며 이와 같은 범인에 대하여 단계 자유형을 과하는 것은 그 효과가 도저히 태형에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태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신적 통고에 무딘 자에게 현저한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강렬한 고통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관원의 기록에 따르면 때로 자유형을 기피하고 태형을 희망하는 자 없지 않지만
이것은 아직 태형에 처해진 일이 없는 자로서 오직 석방이 빠를 것을 바라는 데 불과하다. 태형에 전과 있는 자는 그 통고를 두려워하여 자유형을 희망하는 자가 많음을 볼 때 그 효과의 현저함을 알 수 있다고 했다. 태형은 전 수용 인원의 약 절반가량에 적용되었으며 1917년엔 4만 4천여 명이 태형을 받았다. 일본인들이 취미 삼아 조선인들을 매질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태형의 적용 범위는 넓었다. 매일신보는 아예 태형과 벌금이라는 고정란을 연재했다. 가로수를 꺾었다고 5대, 집 앞 청소를 게을리했다고 10대, 우통벗고 일했다고 10대, 잡기를 하다 발각되어 20대, 도사로가 없이 개를 잡았다는 이유로 40대, 학교림에서 나무를 했다는 이유로 50대, 덜 익은 감을 팔았다고 80대 등등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매질을 가했다. 대나무는 쉽게 부러진다 해서 소의 음경을 말려서 만든 매가 사용되었다. 태를 맞으면 걸을 수 없어 사람의 등에 업혀 나왔고 태형 집행 중 또는 귀가 후 사망하는 자가 적지 않았다. 항일운동가 오명천의 증언에 따르면 일인들의 형판은 사람이 그 위에 엎드리면 음부가 닿는 곳에 구멍을 뚫었으며 두 팔을 십자판에 벌려 묶고 두 다리와 허리를 형판에 결박하였다. 그들이 사용하는 우음경, 속칭 소존매는 매 끝에 납을 달아 노출한 엉덩이를 이것으로 치면 그 납이 살 속에 파고들어가 살점이 떨어지고 피가 낭자했다. 매는 80대가 보통이었으며 도중에 기다하면 회생시켰다가 3일 후에 다시 불러내서 때렸다. 일단 맞은 사람은 절대 걸을 수가 없었고 사람의 등이 엎여 나오면 죽으면 시체는 그날 밤으로 행방불명되었다. 이런 매를 가장 많이 맞은 자는 신장로 부역 관계자였다. 순사온다는 말이 생겨난 이유. 태형은 다른 수용자들이 태형의 집행 사실을 청각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공포 효과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집행되었다. 김동인이 자신의 100일 동안의 감옥 경험을 바탕으로서 동명에 발표한 소설 태형은 그 장면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우리는 무서운 소리에 화다닥 놀랐다. 그것은 단말마의 부르짖음이었다. 히도스, 후다스, 간수에 헤어나가는 소리와 함께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부르짖는 소리가 우리의 더위에 마비된 귀를 찔렀다. 우리는 더위를 잊고 모두 소리를 들었다. 우리의 몸은 한결같이 떨렸다. 그것은 태 맞는 사람의 부르짖음이었다. 신용하는 이 제도에 의하여 한국은 일제 헌병 경찰에 의한 공포의 도가니로 화하였다. 며 일제 치하의 한국인은 이제 어느 곳에서 어떠한 트집으로 일본 헌병과 경찰에 끌려가서 매를 맞고 태형을 당할 것인지 항상 불안에 떨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일제 치하의 한국에서 순사온다는 말이 어린애의 울음을 그치게 하는 공포의 용어로 사용된 것은 이때부터였다고 했다. 일제시대에 활동했던 한국인 경관들의 모습. 그러나 일제는 성공할 수 없었다. 태형과 관련 맥켄지는 일본인들은 한국인의 성격이 예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끈질기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한국인들은 겉으로 보이는 무표정한 얼굴 밑바닥에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단호한 정신력이 깔려 있다는 사실을 일본인들은 발견했다. 일본인들은 한국인들을 통하는 데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한국인의 민족성을 되살리는 데 성공했다고 썼다. 조선인 400여 명당 1명의 일본인 관리. 조선 사람과 명태는 두들겨 패야 한다는 일본인들의 말이 바로 이 태영준 측에서 비롯된 것이다. 태영은 1920년 3월 30일에 가서야 폐지되는 데 있는 3.1운동 덕분이다. 그러나 고문까지 사라진 건 아니었다. 김상홍은 총독부나 합법적으로 한국의 독립운동가나 반일 사상가는 물론 일반 형사범까지도 가혹한 태영으로 다스렸다. 태영은 그나마 합법의 절차를 따르고 있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제 헌병, 경찰, 군인, 관리 등 총독부 수족들은 온갖 고문과 악형으로 한국인의 육신을 찢어댔다. 저들의 대표적인 고문에는 손, 발목에 수갑을 채우고 코로 물 붓기, 코와 입으로 고춧가루 물 붓기, 피녀 꽂기, 통닭 부위, 무릎에 몽둥이를 끼우고 교대로 뛰어내리기, 발가벗기고 거꾸로 매달아서 비행기 태우기, 고무옷으로 입에 물 넣기, 손톱 발톱 밑에 바늘 찌르기, 칠성판에 묶기, 관 속에 넣고 못질하기, 생매장하여 위협 주기, 전기고문, 성고문, 끓는 물속에 집어넣기 등 온갖 악형을 다 저질렀다. 일제 경찰에 검거되지 않았다고 해서 한국인이 자유로운 건 아니었다. 유럽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 지배를 위해 파견한 관리는 보통 식민지 인구 2만 3만 명당
한 명이었던 반면 일제는 조선인 인구 400여 명당 한 명의 일본인 관리를 동원하여 조선인의 일상적 삶을 감시의 대상으로 삼았다. 훗날 프랑스의 지식인 미셸 푸코가 말하는 파놉티콘의 감시 체계는 이미 이때부터 조선에서 가동하고 있었다. 일본이라는 나라에만 국한시켜 놓고 보자면 얼마든지 칭찬받을 수도 있는 일본인들의 완벽주의적 기질이 타민족에 대한 지배의 힘으로 작용할 땐 그건 구제받기 어려운 죄악으로 전락했다. 41쪽까지